네, 오랜만에 돌아온 수요일 김장타임 시간입니다. 먼저 김수민 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나, 그렇죠. 지금 우리 유튜브로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5111번님, 아니 오프닝에서 나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가셨어요? 장진영 변호사님 유튜브로 보고 계셔서 네. 지금 안 계시니까 놀라셨나 봐요. 지금 저희 그 MBC 건물 앞에서 택시에 막 내리셔가지고 헐레벌떡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충격에서 못 빠져나오셨던 걸까요? 네, 지금 또 MBC 1층에서는 꼭 하는 거 있죠. 마스크 썼는지 네네. 확인하고 손 소독도 하고 발열 체크까지 받고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낙선자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적 동정이 갑니다. 네, 우리 좀 한번 봐주죠, 뭐. 네. 네. 오늘 김수민 평론가 옆에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박연미 기자랑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긴급 재난지원금, 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줄 것인가, 언제 줄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민주당이 이제 정부에서 하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니까 자발적 기부라는 아이디어까지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깝깝하죠. 이게 짜깁기가 된 것 같은데 네. 같은 당의 민주당 내에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등등이 얘기했던 것이 저는 답이라고 봐요. 초반에 얘기했던. 예, 이거 네. 선별하려고 하면 이거 선별 또 기재부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국세청 자료로 하는 거고 2018년 자료로 하고 이게 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해도 70%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냥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좀 되는 분들은 환수를 하는 게 네. 예, 그게 가장 정답인데 네. 선별 환수를 끝내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정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부를 해라. 또 기부를 하면 공제를 하겠다. 소득공제처럼. 네, 자꾸 경제 정책이 이런 식으로 좀 짜깁기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용이나 이발하시는 분들 중에 네. 좀 열심히 하시는데 평가가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공통점이 깎고보고 해요. 한 번에 이렇게 윤곽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경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발적으로 이것을 이제 나 안 받을게. 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게 약간 뭐랄까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런 그 자체가 좀 귀찮아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명. 아무래도 정부에서 선별 환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게 세금 정책이라는 게 국가의 공권력이 동원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징집이라든지 네. 뭐 감옥에 사람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에 준하는 거거든요. 네.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개별적 선택과 또 절차 이런 것들로 좀 맡겨놓은 것이 아닌가. 네, 오히려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네. 예, 개별적인 선택으로 사적인 선택으로 맡기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그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거였나요? 그 일단 다 주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은 얼마나 클 거라 보세요? 네. 저는 그게 줬다 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네. 국민들 중에서 선별 지급이 맞다. 힘든 사람들 더 몰아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인 부분하고 다 고려를 했을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할 때도 증세가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그게 네. 아니면 역진적인 방식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줬다 뺐다라고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네. 예, 국민들 중에서도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수입이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넣어도 이런 예, 심정으로 네. 정부 손 넣어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네. 특히나 이제 뭐 선별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오히려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이 증세라는 것이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이번에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왜 주냐. 하루에 네. 3끼 먹던 사람들이 5개 먹지 않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부양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니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으면 복지 혜택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중 차별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 장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 통합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하나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하나만, 네. 긴급재난지원금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부의장, 네.
바로 연결을 해서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연결돼 있습니까, 지금? 네, 나와 계시죠?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예. 저희가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네, 한마디로 헷갈립니다. 네, 민주당의 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경안이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이건 70%로 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희 당과 또 미래통합당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선거 끝난 이후에 정부 재정당국과의 의견 조율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다 조율을 해서 오늘 저희가 2시 반에 네. 정책위 의장과 제 수석 부의장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네. 다만 고소득자 등의 네.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을 먼저 발표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기부를 포함하여 국난극복 범국민 사회운동을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 마련에도 당이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발적 기부 참 듣기는 좋은데 소위 말하는 선의에 기댄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12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고소득자들이 거부할 경우에 한마디로 기부 비중이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력이 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을 때 추경안은 한 3조 원대 정도가 이렇게 좀 추가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고소득자라든지 상위 뭐 한 10% 20% 부분들이 자발적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걸 기부로 보고 저희가 세액공제를 그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본다. 네, 이렇게 네. 의사 확인을 물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은 네. 줬다가 다시 기부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신청을 했다가 이제 그 신청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저 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네. 기부금으로 확인이 되면은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과 정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세균 총리가 중간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완강한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재부의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네. 코로나19로 인한 극난 극복에 일단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도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든지 이렇게 왔지만 이후에는 산업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정 여력을 비축하자. 재정 여력 비축론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재정 부담을 좀 갖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 편성의 원칙상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좀 내부적인 좀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당과 정부가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기부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의견을 단일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다. 이 공식 입장이 또 변경될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시 반에 이제 정책위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물론 사전에 정부하고 저희가 조율한 내용이었고요. 바로 정세균 총리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당에서 발표한 입장을 수용하겠다. 물론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라고 했지만 그건 당연한
여야 간의 국회 과정을 전제로 해서 네. 정부 측의 입장은 같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이 네. 직접 그 안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통합당을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설득의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네. 미래통합당은 선거 과정에서 당 대표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보다 훨씬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의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네네. 끝난 이후에 당론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지는 못했고 네. 다만 개별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뭐 입장이 바뀌었다. 우린 70%로 한다 하다가 마지막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은 네. 그 여당과 정부가 네네. 같은 내용의 안을 만들어 보내면 네. 그럼 우리가 심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단일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여당과 정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착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70%로 하든지 100%로 하든지 그 당의 입장은 네.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계속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 심사를 이 핑계 저 핑계 이 조건 저 조건 달아서 마냥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급히 연결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성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김수민 평론가와 그리고 장지영 변호사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김장타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아까부터 계셨고요. 네. 네, 장진영 변호사는 조금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네. 사과 한 말씀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예. 총선 때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네. 네.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발걸음이. 네. 무슨 죄송합니다.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궁금한 게 많았어요. 장재현 변호사님 굉장히 어쨌든 고생을 하셨고 이번 총선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뭐 마음이 그랬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 이후에 총선 이후에 제 얼굴 보이시죠? 잘 꺼멓죠? 보입니다. 좀 네,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시커멓게 되도록 열심히 뛰었고 네. 후보자 치고는 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저도 선거에 출마를 해봤지만 역시 김장타임 돌아왔네요. 네, 바로 공격이 시작됐어요. 저 사람은 뭐 저 응원 네. 문자 하나 안 했던 사람이 무슨 번호를 몰라요. 번호를 모릅니다. 두 분이 워낙 안 친해가지고. 네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네. 하여간 뭐 예, 그렇게 졌습니다. 예. 졌는데 뭐 할 네. 말은 별로 없고 근데 참 앞이 걱정이죠, 사실은. 앞이 걱정이죠. 예, 네.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이고 좀 나라도 걱정이고 그러네요. 그럼 바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 그 체제로. 이 결정은 어떠십니까? 일단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과 혹은 비대위냐 뭐 조기 전당대회냐 이견이 있었고 또 그전에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과정에 대한 또 문제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당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정당에서 외부 인사를에게 자꾸 이제 의존하는 거는 네. 그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외부인 이제 황교안 대표가 아주 전형적인 예였죠. 그러니까 정치에 별로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에게 네. 당권을 맡겼다가 이는 어떻게 되느냐 선거가를 요번에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조금 약간 외부 인사긴 한데 네. 특수성이 있죠. 뭐 네, 좀 결이 다르죠. 황교안 대표와는. 그렇죠. 네. 정치를 모르는 분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정치 선수에 해당하는데요. 그렇죠. 몇 선을 하셨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분만큼 저는 좋은 대안은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야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어르신한테 네네. 의존하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부끄럽고 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뭐가 있느냐. 당 내에서 정말 누군가가 이 위기를 극복해 줄 그렇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네. 네. 그 현실적인 타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나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분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선자들도 네.
뭐 과반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제일 다수가 네. 김종인 카드가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과반은 아니었나 보군요. 그 비대위 아니었다 그래 140명 중에 60명 네. 정도가 그 정도가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이제 전권을 달라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네. 또 시간도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사실상 대권까지 네. 뭔가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님은 이제 저한테는 제 후원회장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번에 네. 후원회장이셨고 전 개인적으로 뭐 이제 잘 개인적으로 아시는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네네. 이제 그래 왔는데 김종인 대표님 스타일이에요. 딱 그게.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이게 뭐 이렇게 적당히 자리만 차지하는 네네. 그런 거에는 별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네. 소위 관리형은 안 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아니면은 뭐 말고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권은 네. 뭐 이제 선대위원장 맡으실 때도 네네. 사실은 그걸 요구하셨었죠. 그랬었죠. 근데 네. 그게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물러나신 직후에 바로 들어오셨으면 저는 선거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전권 문제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허비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결국 선거 패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네. 그때 해보시고자 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당을 이렇게 좀 그때 구상이 있었을 텐데 파격적으로 펼치지 못했다. 뭔가 좀 바꿔서 네. 제대로 된 견제 세력, 뭐 이 당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이 한국 정치의 견제 세력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라는 그런 좀 신정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결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 그리고 그 전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는? 뭐 미래통합당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말 그대로 고육지책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부 네. 인사를 통해서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주관적으로 좀 이번에 희망했던 건 총선에서 네. 우리는 그냥 야당이다. 색깔도 분홍색으로 바꾸고 이름도 네. 바꾸고 그러니까 박근혜 그 당이 아니다라는 걸 주고 싶어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거든요. 저는 그 박근혜 탄핵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네네. 보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더 탈색을 시키기 위한 카드라면은 네. 이제 그쪽 박근혜 전 정권이라든지 이쪽하고 연관성이 아주 적고 네. 또 민주당까지도 경험을 한 그런 인사 또 나이가 좀 있는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른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야심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야심이라면 야심? 어떤 네, 걸까요? 2017년 대선 때도 출마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그때 대한민국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었고 보통의 이 대통령보다는 뭔가 과도기에 본인이 뭔가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던진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 격변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진짜 대한민국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여기서 격변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이럴 것 같다는 네, 건데 잠시 빙의해서 제가 오늘 생각해봤어요. 안 그래도 우연히 서점에 살 책이 있어서 갔다가 네. 김종인 위원장이 내신 책을 잠깐 서서 읽었습니다. 사지는 않았는데요. 네. 예, 이분의 경험 있어요. 좀 사직을 왜 서서 읽었어요? 네. 딴 책 사야 돼요, 네. 제가. 굳이 안 예, 좀 밝혀도 비싼 되는데. 책, 막 3만 원짜리 책 살 게 있어가지고요. 네. 왜 책 살 때만 아까울까요, 돈이? 그래서 이제 네. 좀 눈물이 읽었는데 김종인 위원장 역대 정권들을 쭉 경험하지 다 않았습니까? 경험하셨죠, 거의.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격변, 뭔가 그런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솔직히 총선 과정에서도 좀 격한 말들이 나왔었죠. 네네.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네네.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 김종인 대표의 야심? 네, 지금 뭐 네. 평론가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공식 항의를 그러니까 이제 환영합니다. 격변을 예상한다라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우리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민주당 정부가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을 찍은 분들도 네.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미래통합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찍은 표심이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진짜 뭐 구세주, 메시아 이런 거를 기다리게 되는데 경험이 많은 그 김종인 대표가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는 그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대표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김종인 위원장 항상 뭐 맡기면 제안을 하면 나 안 해 하다가 꼭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네. 때 하겠구나. 네. 가로 열고. 그렇습니다. 할 아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어법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안 한다라는 말은 네. 조건을 좀 더 잘 챙겨봐라. 챙겨봐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 길을 이런 열어라. 거죠. 네. 민주당 시절 트라우마가 있죠. 본인이 총선 이후에 네. 대선까지 관리하는 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는 뭐 차치하고 어쨌든 당시 문재인 전 대표 쪽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네, 네. 본인이 그냥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네. 자리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당에서는 통합당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견제를. 보장을 받아서 네. 기간까지 다 보장받아서 가겠다. 그런 이제 심리가 기간도 있겠죠. 원래는 이제 12월까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기한에 정함이 없이 무기로 가야 된다라고 좀 더 네. 좀 더 강경하게 바뀌셨어요. 조건이 더 수위가 높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아예 젊은 사람들한테 좀 맡겨보자.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80년대생이자 30대죠. 830 세대라고 부릅니까? 830 세대가 주도하는 청년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를 들어 저희 이제 고정 출연하시는 조대원 위원장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이제 정풍 운동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당내 쇄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재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젊은 세대들한테 맡기는 방안은? 가능성. 일단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부모 자녀 세대는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좀 조카뻘이라든지 큰형뻘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맞는 게 손자 할아버지 뻘은 좀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으면 자기 손자뻘 되는 사람들로 네. 중년도 아니고 네. 30대 정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 1940년생이니까 네. 뭐 80 대충 나오겠죠. 정도? 네. 네. 그런 이번에 또 수도권 지역에 그 좀 접전을 벌이다가 네. 조금 아깝게 떨어진 중도 보수 성향 있죠. 청년 네네. 후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후보들로만 채워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는 네. 계속 말씀해 오신 건 그거예요. 이제 정치는 70년대생 이후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네네. 계속 올 초부터 말씀을 얘기하셨죠. 해 오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저하고도 이제 그 시대 전환 등등 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죠. 네네. 근데 그거는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김종인 대표 개인적인 야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공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네. 본인은 그런 판을 깔아주는 것까지가 본인이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se대가 이제 70년대 이후인데 최근에는 뭐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이 네. 주도했으면 좋겠다. 또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30 세대, 네. 30대, 네네. 80년대 태어난 30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그 지도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카메론, 뭐 네네. 마크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치하고는. 좀 그렇죠. 문화가 또 다르니까요. 정치 문화. 그렇죠. 정치 문화가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마크롱, 메르켈 또 뭐 캐머런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20대 초반서부터 정당에 또는 10대 후반에서부터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안에서 쭉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이는 젊지만 정치 구력은 상당히 10년 이상, 네, 네. 15년 이상 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거쳐서 네. 그 국민들 충분히, 앞에서 이제 네. 실력을 발휘를 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바람직하냐. 저희 그 제가 옛날에 있던 당에서도 그렇게 청년 세대들로 뭔가를 한번 혁신위를 한번 구성했다가 네, 네.
굉장한 큰 실망을 하고 네. 이 사람들이 나이만 젊었구나 이제 이렇게 그런 하고 이제 생각을 실패한 하게 사례가 되는.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험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과 그리고 그게 검증이 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이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종인 비대위 얘기 전에 이제 당 일각에서 나왔던 부분이 안철수 대표를 영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정리를 하는 분위기인데 안철수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인 평론가? 뭐 점점 조금씩 나빠지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거의 뭐 같은 세력을 붙잡고 가지 못하는 손학규 대표와의 결별부터 시작해서 네, 네. 지역구의 후보를 하나도 내지 못했고 그리고 본인이 입국했을 때 얘기한 것이 네. 1대1 대결이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했어요. 예. 근데 또 그 철수를 할 때는 네. 지역구에서 후보들 철수시킬 때는 통합당을 지지하는 듯한 그러니까 네. 야권 후보를 밀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죠. 야권에 네. 통합당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행보들이 이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고 이제 그래도 대구 지역에서의 코로나 봉사활동 네, 그것으로 좀 인간적으로는 다시 부각이 됐는데 네.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보니까 이제 마라톤을 마라톤. 하는 것은 저는 사람이 없는 데서 주로 뛰기 때문에 네, 네. 예, 지난번 대선 때 뚜벅이 유세하고도 대조적일 수밖에 없었고 언행일치 안철수라든지 네. 당 이름을 뭐 안철수 신당으로 하려고 했다 실패한 등등 좀 주변의 전략가도 별로 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거의 고립무원의 상황인 거고 계속 제가 악화될 통합당이면 것이다. 굳이 네. 안철수 대표를 영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는 아니다. 통합당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향방이랄까요? 네, 전망을 좀 해주시면. 저도 그 안 대표의 효용은 정치적 효용은 이제 다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계속 그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그 코로나 대구 봉사는 참 좋았어요. 근데 굉장히 그것은 인상적이었죠. 네. 인상적이었지만 국민들은 이제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과 네, 네. 의사 안철수의 멋진 모습. 이거는 다른 것이다라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또 의사로서는 멋지다, 잘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평가와는 별개다. 네, 네. 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에 본인들은 뭐 20%를 원했지만 그보다는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성과를 냈죠. 네, 네. 굉장히 또 마라톤을 계속 혼자 하는 걸 보면서 네. 정치인이 저렇게 해서 될 것인가. 정치는 같이 하는 건데 홀로 뛰는 모습이 그렇죠. 오히려 역설적인. 윤여준 전 장관도 그때 한번 지적했었죠. 유럽에서 마라톤 한 것을 보고 뭐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마라톤 같이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네.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 위성정당 얘기를 해보죠. 지금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 어쨌든 우리 통합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한 명 더 보내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상임위원장 자리 한두 개라도 가져가려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서로 간에 이제 꼼수 그만하자 해서 네. 통합을 추진할 거다라는 예측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 총선 때 경험 때문에 저는 아직 불신하고 있다. 서로 못 믿는. 네. 아니, 저도 그 사람들을 그렇습니까? 정치권을 네. 불신하고 있고 네. 빨리 행동으로 보여주고 선언을 하지 않으면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원내교섭단체를 막 늘리려고 네. 있는 당도 계속 쪼개가지고 의원들을 20명, 20명씩.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공상적인 너무 생각까지도 끔찍한데요. 해봤거든요. 네. 이만큼 이제 불신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이제 되게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그 위성정당에 대한. 네네. 근데 해산시키자고 하셨어요. 위헌이라고 네. 그러죠. 위헌. 위헌이라고 위헌. 얘기했죠. 네. 네. 아니 헌법재판소 왜 해산 그거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럽니까? 뒤져볼까요 한번?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네. 네.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가 있긴 하죠. 근데 그 어차피 지금 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수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는 탓할 수 없어요. 없다. 네.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가 적기 때문에 그 하나의 교섭단체를 더 만들어서 국회 운영에
아군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이것이 네. 이제 국고 보조금 받는데도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섭단체를 만들면 국고 보조금이 확 늘어나니까. 확 늘어나죠. 네네. 예, 그거를 다른 쪽 가는 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이런 네네. 쪽 가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몫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쪽의 몫을.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멤버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때 네. 저 편이 하나 느는 거죠. 뭐 국회 일정 짜거나 뭐 네. 위원장 배분 등등 굉장히 막강하죠. 그렇죠. 교섭단체를 교섭단체 꾸리면. 네. 정당이 하나 완전히 우리 편이 있다 그러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합당 안 하고 교섭단체 네. 하나 구성할 것이다. 그게 현실적인 이익이 많죠. 많은 현실적으로 길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뭐 명분 문제도 있고 또 굳이 그렇게 뭐 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상황.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김장 타임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김평론가 네. 좋겠어요. 오늘 올해에서. 네, 고맙습니다. 시간 일부러 주신 거죠? 네. 한마디만 더 들어도 돼요? 네. 네. 이분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어떤 거죠? 예, 저도 3번 낙선했습니다. 힘내십시오. 대선에서 3번 낙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DJ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